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성상현 교수입니다. 오늘 2020년도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세 번째, 셋째 날이 되겠습니다. 특별 세션 언컨택트 시대의 원격 근무를 사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75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다들 모이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동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가 돼서 불가피하게 플랜 C를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인 저는 지금 현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이 사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발표자분들과 참여자분들께서는 본인이 계신 위치에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실질적으로 70분 정도의 시간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자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재택근무와 인사 조직 관리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노재양 박사님 리딩 임팩트 대표께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 관련 법률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신 조용만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용만 교수님께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재택근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장님으로 계신 최준하 과장님께서 10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발제가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서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제로 경영상의 어떤 이슈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쟁점이 무엇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재택근무와 인사조직관리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노재양 박사님의 발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재향입니다. 저는 재택근무와 인사조직 관리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한 30분 정도 발제를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발제 드리는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요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정말 범비하던 그런 도시가 완전히 비었던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건 뉴욕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됐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뭔가 거리를 두는 사회로 변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면은 아마 2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원격으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격으로 근무를 이렇게 전환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 한 3, 4개월 해보니 원격 근무를 해도 사무 공간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나는구나 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받아서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근무 방식을 실험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 기사나 연구 논문에서 재택근무 확산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라는 게 상당히 이제 지배적인 그런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이런 재택근무가 앞으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원격 근무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내용도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원격 근무의 장단점을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가 조사한 걸 보면, 이거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한 2,00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7월 달에 실시한 결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숫자만 봐도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은, 총 10개 있지만 한 6대 4 정도로 긍정적인 게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략히 보면은 일단 원격 근무로 일과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국내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 주로 얘기되는 게 장거리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좀 더 사무실보다 집에서 근무할 때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나, 건강에도 신경 쓸 수 있었고, 또 가족과 연결된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뭐 등등의 장점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게 일과 개인의 생활 뒤죽박죽이 섞인 느낌이 들어서 집중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원격이라면서 동료들과의 연결이 많이 끊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외롭고 격리되었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사무실보다는 이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등등의 이제 이런 다양한 장단점들이 제시되고 되었는데, 그래도 평가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 먼저 원격 근무를 정의해보고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분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도인데, 사실은 원격 근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면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걸로 보여지고요. 근무 장소와 주당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유형이 있을까를 보니까 크게 5가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본사에 근무해서 본사에 전체적으로 대면 근무를 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혼합 모델인데 본사와 지역 사무실, 자택, 그리고 자택이 아닌 모든 공간에서 근무하는 거, 그리고 전체 모든 사람이 회사에서 대면 근무는 없이 원격 근무로만 진행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촉발됐던 거는 이게 본사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진행되던 방식이 재택을 위해서 대부분 근무하거나 전체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런 근무를 완전히 다 회수해서 모든 조직을 이렇게 전체 원격 근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다시 재택근무를 없애고 원래대로 본사 근무로 돌아가는 이제 방식을 취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회사가 지정한 또는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하는 옵션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직원들에게 자택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공간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재택근무도 실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에 있는 국내 IT 기업들을 보면은 꼭 굳이 판교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강릉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IT 기업들이 이제 재택으로 근무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는 주로 그 혼합 모델인데 본사와 자택 원격으로 근무가 섞여 있는 조건에서 했을 때에 어떤 근무 형태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을 시도하긴 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본사 원래의 그런 근무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어느 정도로 주당 원격 근무로 하는 걸 희망하느냐라고 이제 동일한 미국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들어봤더니 나는 전태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약 25%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응답자의 한 4분의 3 정도가 최소한 하루 이상 정도는 재택근무를 원한다. 이런 이제 데이터란 말이죠. 그 보면은 어쨌든 이번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에서 효과를 받고 이런 근무 유형을 선호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긴 했지만 이제 좀 약간 진정되는 규모를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뭔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던 거를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원격 근무 확산으로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보면서 이런 과제들에 대한 준비와 대응 방안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이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 조직 측면에서 인프라가 측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실 기반의 업무 방식이 혼선이 되고 또 기존의 원격과 충돌이 되면서 생산성이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소통이나 대면 접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축소될 거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2007년도나 8년도에 IBM이나 야후 이런 회사들이 선도적으로 재택근무를 시도하다가 다시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인 이유기도 하죠. 그냥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이 저하되고 이게 이런 쪽에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원격 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보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게 우리가 인사 조직 인프라 측면에서 원격 근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이슈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원격 근무 규정이랄지 가이드라인이 좀 이제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격과 또 재택이 원격과 사무실 대면 근무가 섞였을 때의 업무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조직 내무망에 연결하는 건 할지 보안 문제랄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설정이 필요한데 먼저 저희가 원격 근무 규정에 어떤 게 있을까를 쭉 조사해 보니 크게 한 대부분 12개 정도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격 근무를 왜 하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건데 특히나 이제 보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원격 근무의 지원 사항에 대한 많은 이제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회사 대신에 내 집을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내가 사무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세나 사무실 이용료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원격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걸 회사가 구입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정만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보상 문제 그리고 원격 근무에 대한 안전 규정인데 이런 재택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산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까지 범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런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봐서 이제 이거는 지난 3월달, 5월달인가요? 있었던 이제 리모트 워크 컨퍼런스에서 발제자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보여주는 건데 리모트 워크가 잘 다가가려면 이런 뭔가 지원할 수 있는 표준 스마트 업무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문서의 보호의 기준이나 다양한 어떤 통합이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이나 등등에 이제 고려된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장사 측면에서도 이제 회사가 어떻게 성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이런 뭔가 원격이나 아니면은 대면 근무든지 이렇게 섞였을 때에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선별 조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이슈는 뭐냐면 원격 팀워크의 문제인데 뭐 다들 주시하시는 것처럼 요즘 다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대부분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울타리에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하던 방식이 코로나19가 오게 되니까 다들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뀌다가 이게 이제 혼합되는 방식으로 가면은 이렇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는 이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섞이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연구는 뭐냐면 이 문화가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만들어서 이게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원격 근무의 효과성이 완전히 절감이 되는 그리고 대체로 여기 대면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나 또 이런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그다음에 또 피해 의식이 높아져서 이게 효과성을 많이 경감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세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팀워크를 가져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업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연속성 유지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런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협력 기반한 어떤 관계 설정이나 유지가 곤란한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의사소통의 실패의 위험이 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저도 요즘 그 슬랙이라는 그런 툴을 저희 원격 연구팀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어요. 그때 우리 팀원들이 전혀 대답이 없는 거죠. 오랫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읽었는지 읽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대면으로 해서 바로 물어보면 해결될 문제가 그게 안 되니까 불필요한 의사소통에 어떤 메시지가 계속 갔는지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해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뭐 학계에서는 버추얼 팀이라는 주제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팀원 상호 간에 원격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랄지 또 공식 비공식 미팅을 통한 관계 유지와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팀이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해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세 번째 기본적인 관계라면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원투를 보면서 하는 그런 동적인 조정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로 변화시킬 것인가. 동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 보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문제를 활발하게 해결하는 거라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상호작용에 없더라 하더라도 대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잘 진행이 되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셋업을 잘 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버추얼 팀의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리모트 컨퍼런스에서 발제자가 얘기한 거지만 비대면일수록 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한다는 건데 성과 방식도 과거에 스마트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거를 패스트라는 성과 관리로 바꿔야 된다. 프리퀀트리 자주 만나고 목표를 앰비션 설정해서 이거는 스페시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투명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책임인데 상당히 이제 많은 연구도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런 주제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과부하되거나 안정적인 업무 수행 패턴을 잃어버린다. 저도 원격으로 일을 해보니까 별일 없으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일하게 되고 이 일하는 패턴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과 책임 의식이나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뭐냐면, 저도 원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직원한테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일과 시간인데 전화했냐 했더니 아이 픽업을 나왔다라는 거죠. 일과 시간인데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물론 친분 관계가 높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근데 이런 얘기가 저희 케이스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이게 금요일을 재택으로 해서 토일 연결해서 3일 휴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뭐 부동산 일부로 간다는 친구도 있고 뭐 등등, 어떤 이런 개인 성과 책임의 의식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칭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을 상대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제 탈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업무 패턴이나 프로세스가 개인이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성과 책임 의식과 자기 관리도 필요한데,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직원들이 이제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그래 자기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 지금 나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방이잖아요. 근데 소재가 있어서 독립된 업무 공간을 꾸릴 수가 있으면 참 행복한 경우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재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애가 있는 직원들은 애도 봐야 되고, 두 부부가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실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얽혀지는 거죠. 특히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아기가 그 화면 영상 뒤로 지나가니까 회의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그 여성 임원이 사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생활이 잘 되도록 할 거냐. 특히 이제 나온 얘기가 얼만큼 인체공학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도록 할 거냐. 또 우리가 원격 근무를 정착시키고 이게 새로운 근무 형태로 뉴노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부지런한 한국인 원격 근무 솔루션 야근한다는 얘기였는데, 한국과 이제 일본을 비교한 데이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어느 정도에 어떻게 접속해서 어때 빠져나가는지를 이제 본 건데, 한국과 일본 다 보면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1시 기점으로 이렇게 피크 타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퇴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접속량이 쭉 빠져나갔지만 한국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제를 하신 분의 추론은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재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야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다양한 협업 툴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얼마나 좀 적합한 툴을 선정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인용해 온 거는 비동기식이고요. 여기는 동기된 거고, 여기는 조금 현실을 모방하는 수준이지만 이거는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 레코딩이나, 저희는 지금 여기 보면 줌을 이용해서 동시화되게 보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툴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툴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쓸 것이냐 선정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건데 이런 관점에서는 리더분들이 먼저 협업 툴들을 잘 쓰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원격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어렵게 될 것이고 그게 원격 근무의 효율성을 낮추는 아주 직결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단순히 이제 좀 3차원적으로 여러분도 뭐 보시고 있지만 3차원적으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다양한 이제 툴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원격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기술이 진보된다면 굳이 우리가 대면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원격 근무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직 인프라나 원격 근무나 팀워크나 개인 성과 책임 등에서 좀 더 원격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이런 연구들을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종합 매뉴얼을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고 한 8월 중에는 이제 어느 정리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 컨설팅 방안 수립과 실행 부분은 일단 우리 최준화 과장님이 이제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내의 컨설팅 업체와 함께 중견기업을 컨설팅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통해서 이제 마치면서 제가 배운 거 몇 가지 하나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디지털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 플랫폼 개발로 원격 근무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전면이 마련되었다고 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재택근무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랄지 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추는 장벽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사적인 공간과 일하는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과 강도가 더 증가할 건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상당한 협업 툴을 활용하는 게 원격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적 의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술의 협업 도구의 다양한 활용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선정에서 리더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업무 성격 자체를 바꾼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일하는 방식의 차이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격 근무를 혜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로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혜택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왜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었을까? 나는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이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 인식하시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격 근무가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시혜,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만 교수님께 발전 준비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노재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 박사님 그 자료는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를 위해서요. 네. 네. 화면 공유 해제했는데 해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용만 건국대 교수님으로부터 재택근무 관련 법률적 쟁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만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노동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낯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의 자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휴식 공간, 사생활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고요. 노동법이 미치지 않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이제 산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산재보험법에서 출퇴근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출퇴근제에도 자택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출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출근 전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따라서 이제 업무상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이제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듯이 이 노동법의 관점에서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낯선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시간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일의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노동법이 관심 밖에 있었던 재택근무가 선택 가능한 새로운 노동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택근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노동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법적 쟁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재택근무에 관련해서 새롭게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 또 판례 등의 틀내에서 그 합리적인 쟁점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우선적인 것이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책도 모색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행 법률 이 틀내에서 이 쟁점에 대한 검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택근무의 도입과 관련해서 첫째 이제 재택근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소속 사업장이나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택근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관련 규정 또는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재택근무를 정의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특정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를 재택근무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사용자의 승낙이 전제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재택근무의 개념 내에는 일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선택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일부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택근무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뭔가 권리로서의 개념화를 이제 시도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근로자의 선택적인 요소,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라든지 합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합점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근로자 전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에 없었던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직종의 근로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근로자의 공통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이
내용으로 반영함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의 대상 직무라든지 인원, 재택근무지 기간, 신청 자격 요건, 승인 절차 등등 재택근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또는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별도의 문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밖에 구체적으로 이제 재택근무 일수나 시간, 업무량, 특별수당, 비용 부담 등 이른바 재택근무의 사유라든지 근무자의 어떤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은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와 같은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리한 근로자들에게 이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집단적인 동의를 받도록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이 단순하게 이제 일하는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수반되는 그와 같은 재택근무제의 도입은 이제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근무 장소만 바뀌는 그와 같은 재택근무제 도입도 이제 근로자들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획일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서 이른바 동의를 받도록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다른 근로 조건은 유지되고 이제 근무 장소만 변경되는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 개정도 유불리가 근로자들 사이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원치 않은 근로자에게 일을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시행되는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용자가 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요, 이제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명할 수는 없겠고요. 이 근로계약에서 이게 근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일방적인 재택근무 명령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론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인사권자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론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정론은 한편 이제 통상적인 근무 장소와 달리 근로자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이제 자택에까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제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론이 제기될 수 있겠고요. 한편 그 중간에 절충론으로서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명시적 근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절충론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일방적인 재택근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정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당한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가 과연 이제 자택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명심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택근무의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일단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이제 근로시간이나 휴식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준수돼야 할 것이고요. 이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출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이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산의 특례로서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도를 각각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재량근로 대상 업무 이렇게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이게 그 대상 업무를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은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앞으로 좀 주의해서 볼 사항은 밑줄신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열거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원칙적으로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그 대상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재택근무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재량근로 대상 업무 용의를 일정 부분 이제 확대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근 근무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휴게제도나 휴일제도가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택근무자의 경우에 우리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어쨌든 8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쪼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제 긍정론, 이제 부정론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취지를 고려해서 보면은 일단 재택근무 휴게시간, 휴식시간의 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휴식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분할 사용안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게 종업시간, 일을 마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이제 탈법적 수단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겠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씩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30분 일찍 퇴근하기 위한 마치는 시간을 6시에 종업시간인데 5시 30분에 마치기 위해서 이제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을 이제 탈법적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되면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해당하면 할증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 특히 사전 허가 없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전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할증 임금 지급 책임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제가 보는 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태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구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종래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던 이제 교통비, 식비 등을 이제 재택근무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교통비, 식비 같은 것이 이제 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게 명칭만 이제 교통비이고 실질은 이제 통상임금, 노동력의 근로제공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복잡한 법률적 이제 분쟁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고 이제 통상임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걸로 박스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이제 성과급제 도입이 이게 불리한 변경에 취업규칙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동의를 필요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이제 변경하면서 업적 평가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급여 규정의 변경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재택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쟁점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판례의 태도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재택근무자와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른바 근로시간 수에 따른 산정되는 수당에게 미달하는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미달한 액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에 따른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전보건인데요. 일단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제 집에 관리할 수 없는 자택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른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필요한 조치 등 일부 규정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 측면에서 보자면은요. 이제 재택근무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이른바 작업 환경의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업무량이랑 업무 부담의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경고 등 주의 환기, 야간 휴일 근로의 금지, 정해진 시간 외의 매일 성수신 금지, 스탠 접근 제한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안 문제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보안 서약서의 작성 제출,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그 다음에 보안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해당 내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심각한 보안 위협이 있는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이제 통신비라든지 소모성 비품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있고요. 다만 그 한도, 부담의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 절차에 관한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각종 전기수도 가스비 부담 기준에 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택근무 수당을 신설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컨대 통근비를 지급하던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미지급분을 재택근무 수당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비용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택근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될 수 있겠는 첫 번째가 동등대우의 원칙입니다.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겠고 이와 같은 원칙을 재택근무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복리후생 제도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대상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불량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적 성격의 수당을 삭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삭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차별적 처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인정보에 따른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당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이제 재택근무 중 업무로 발생한 부상등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이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해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자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물이랑 관리 책임이 이제 근로자인 재택근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택 시설물이 결함이나 하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 근무와 달리 업무 수행과 사생활이 혼재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 업무 수행과 사적 행위는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휴게 시간 동안 자택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마트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근골격계 질병,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데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요,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기초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향후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작업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관한 이제 특별법이 제정도 이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만 교수님. 지금까지 재택근무 관련 법률적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조용만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우리 관련 법률들이 일정한 유형의 장소에 모여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검토하고 또 고려해야 될 그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조용만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재택근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현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님으로 계신 최준하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표 지금 논의 주제가 언택트 시대의 재택 근무가 되겠습니다. 앞서 노재양 박사님 그 인사 조직 관리 방식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또 조용만 교수님께서 법정 쟁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 내용이었고요.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재택근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가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 정책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AI라든가 5G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택 근무 등 뉴노멀 근무 방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그 고용 노동 관행이 아직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장시간 노동 상황에 놓여 있다는 장시간 경직적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뉴노멀 근무 방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이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 지수는 OECD 40개국 중에서 37위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이러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장시간 경직적 고용 관행을 타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택 근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 근무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재택근무 현황 및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 관련된 그런 그 법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1997년에 근로기준법 제정 시에 유연근로시간제로서의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접근로시간제 등이 마련되었고요. 특히 2018년부터는 주 5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시간 경직적 고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농업비를 지원한다거나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작년부터는 근로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법제화해서 금년부터 300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있고, 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통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혁신 노력도 저희들이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크게 이제 유연근무제가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그 통계치를 보면은 2018년 기준 이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가 이게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는 시차 출퇴근제가 17.2%, 시간 선택제가 13.4%, 해서 그나마 이제 시간 관련된 유연 근무제는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 장소와 관련된 그 재택근무제라든가 원격근무제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 유연근무제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기업 관계자 답변이 19.3%였고요.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75.4%로서 일각에서 그 생산성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이런 도입이 주저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는 실제 시행해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노재영 박사님 주신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한 그 경험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금년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신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정책을 소위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IT 분야 원격 근무 시스템이라든가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런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인프라 확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차원에서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IT 인프라와 접목해서 어떤 고용 문화 차원에서 이걸 실제 기업에서 받아들이고 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이라든가 고용 문화 또 어떤 제도 규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 노무 관리 개선 방안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즉 어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어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에 있어서의 어떤 비대칭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주저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생활 균형이라든가 어떤 직무 만족 차원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노사가 서로 상호 이제 발전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근로자들이 어떤 스스로 그 자율적이고 어떤 신뢰하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또 인사 노무 관리 관행 이런 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앞에 두 분 연구자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 매뉴얼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재택근무, 적합직무라든가 인적 적용 범위, 적용 방법, 재택근무 도입 설계 절차, 핵심 장애 요인 이런 부분들, 또한 그 조직 인프라라든가 팀워크, 또 성과 책임 등 인사조직 운영 기반, 또 Q&A, 또 활용기업 우수 사례,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택근무 관련해서 재택근무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권리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도덕적 쟁점들도 연구를 기초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도입 근거와 절차,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 근로시간의 계산, 휴식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교통비, 식비 등 임금 지급, 안전, 또 보건과 보안, 비용 부담,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 배제,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상 재해 보호 등 법률상 쟁점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종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2개소의 그 컨설팅 전문기관 말씀드리자면은 한국능률협회와 생산성본부 2개소를 지정 위탁해서 200개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심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서 선도 사례를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방식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실도 오픈해서 비대면 상담 정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교육, 노사협의, 컨설팅 등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 노무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칭 등의 방식으로 해서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그 재택근무 등 새로운 뉴노멀 근무 방식이 노사의 선택을 통해서 자발적 근무 방식으로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또 기업과 또 특히 기업의 중간 관리자 내지는 최고 관리자 분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 일하는 문화 혁신 공익 광고를 제작해서 성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각종 최신 IT 매체라든가 현장 접점 등을 활용해서 온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지역 단위에서의 그 경제단체라든가 여성단체 등의 지역 그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일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택근무 혁신 기업 선정 내지 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재택근무 친화 업종 단체와의 정부 MOU 체결, 또 CEO라든가 기업 인사 노무 관리자 등 기업 관계자 교육 등도 실시해서 노사의 자발적 제도 확산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최준하 과장님으로부터 재택근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준하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부분에 걸쳐서 발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포함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노재양 박사님으로부터 발표를 들었고요. 그 다음 관련 법률적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 조용만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재의 준비 상태,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준하 고용노동부 과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 언컨택트, 지금 한국식 표현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인사 규정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리더십, 팀워크의 형성, 그래서 보이는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일종의 새로운 조직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개월가량 연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으로부터는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궁금하신 사항 각 발제자에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 또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제안사항 포함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기가 좀 곤란하시면은요, 우리 관리자님, 청중들 마이크 전부 활성화 시켜 주시겠습니까? 충전은 가능한데 줄였을 때 이제 잡음들이 많이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빨리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하실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리시면은 그분만 이제 직접적으로 음성을 푸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자로부터 말씀이 나왔는데요. 전체 지금 참여자가 20 몇 분 되시는데 한꺼번에 마이크를 풀면 소음이 서로 교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질문하실 분 성함을 표시된 성함을 기록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마이크를 드리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온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를 채팅방에 기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JS 현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드릴까요? 관리자님, JS 현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 네, 좀 포괄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답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정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노재환 박사님께 문의하셨답니다. 네. 네. 생산성과 학업이 같다고 이제 보시는 관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저도 줌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답답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오프를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학기 수업을 이제 온오프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는 제가 발제한 모델에 따르면 100%다 원격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들 대면하지 않으니까 오는 뭔가 친밀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제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 수업은 한 6대4 정도로 섞어서 4를 대면으로 하고 6을 이제 원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에서의 운영하는 재택근무도 그런 논리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모든 회사가 모든 직원을 다 원격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은 원격과 대면을 섞는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발표하신 분의 생각은 주로 사무실은 좀 서로 만나서 토의하고 협업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원격 근무지는 개인이 집중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혼합되는 모델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사무실을 어떻게 재정의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이제 분이 좀 도와주셔서 좋은데 제가 경험한 거는 SK그룹이 최근에 서린동 빌딩을 엄청나게 리모델링 했는데 다 지정 좌석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호텔식으로 원하는 자리에 앉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 본사가 아닌 그 원격 근무지에서 자기가 일하는 공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사무실을 미래에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학교를 도대체 어떤 공간으로 앞으로 미래에 정의를 할 거냐 도 상당히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지난 한 학기 대학원 세미나 수업과 그다음에 학부 수업을 전부 원격으로 근무하고 또 중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실제 출석 수업도 이제 중간에 대학원 같은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어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의 학습 성과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좀 숙제가 되고요. 뭐 교수로서 이렇게 그 유형의 커다란 캠퍼스와 건물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식 뭐 이런 것도 느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뭐 기업의 수요자는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어떤 지식의 향상이라든지 행동 변화, 태도의 변화와 같은 어떤 학습 성과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앞으로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저는 교육이 훨씬 더 원격 학습, 디스턴스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진작 벌써 한 1,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이 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조금 더 단순하죠. 그래서 조금 더 용이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 주신 노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으로 네, 지금 복준영 선생님께서 KPI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언컨택트 시대 재택근무를 할 때 성과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주제인데요. 성과 기준과 연계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도 되어야 되고요. 현재 컨택트를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데 언컨택트가 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잘 세팅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성과 측정 항목이 현재도 상당히 러프한데 앞으로 언컨택트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메시지 내용은 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인사조직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우리 노재항 박사님께서 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KIPI 관련된 성과 관련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증명되지 않은 환방된 조정이 뭐랄까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제도 측면과 운영 측면을 보면은 일단 제도 측면에 지금 KPI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기존의 KPI보다는 좀 더 OKR, 그러니까 인텔이 써서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 방식으로 보는 그런 좀 더 브로드한 개인의 성과 책임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런 KPI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리고 그 KPI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뭐 연초에 짜고 연말에 논의하는 식의 이런 단발성의 평가보다는 연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격으로 갈수록 관리자와 그런 팀원 간의 원투원 그런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서 나중에 성과평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현재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권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돌아갔는데 그거를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연초에 세팅해서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뭐 연말에 확인해보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커멘트 주신 것처럼 교원 업적 평가 기준이 80가지 정도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성과 관리 지표를 이렇게 많이 세분화하는 거는 현재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네. 그래서 운영은 좀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를 좀 더 개인의 뭔가 업무에 맞는 좀 소수의 좀 브로드한 지표로 가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운영 쪽에서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신뢰 형성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과 중심의 이제 평가가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어떤 큰 트렌드이긴 한데요. 새로운 어떤 그 성과 평가 지표, 성과 기준에 각사에 적합한 세팅,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우리 복준영 선생님, 답변해주신 노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오버를 했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종료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특별 세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지금 처음 가고 있다. 라는 생각하에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발자국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걸음걸이가 될 거고요. 그 걸음걸이가 쌓이면 그게 곧 길이 되고 도로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 준비를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서 새로운 근무 방식, 조직 관리, 또 인사 관리, 또 법률적 이슈들은 또 굉장히 걸리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가 되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 언컨택트 시대의 원격 근무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 다음에 사장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